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고려대 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췄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은 최소화했지만 피부과, 안과 등 곳곳에서 진료 지연과 취소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야권에서는 우이독경, 백지다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아빠 찬스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교각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등 총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이를 멈추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의대생들이 이 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한편 오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예고했었죠. 불행 중 다행히 적은 인원만 참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교수 약 2,000명 중 38명 정도, 그러니까 2% 정도만 휴진을 했거든요. 하지만 피부과 등 일부 과목이 진료를 멈추면서 아예 불까지 꺼버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용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산하 대학병원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했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미뤄지진 않죠. 애들이니까 먼저 긴급한 적이니까. 의료진들은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휴진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고 있어요. 오전 오후 외래, 오후 와이 외래 다 빼버리시면 이게 너무 급해서 급한 환자들만 저도 보고 있어요. 휴진의 여파는 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과목을 덮쳤습니다. 피부과의 경우 예약 현황판이 텅 비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휴진을 안내받지 못한 채 멀리서 온 환자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안내받고 왔는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 어떡해. 큰일 나는 거 부산자식. 휴가를 내고 관절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도 허탕을 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차 하루에 내는 게 15만 원가예요. 회사가. 그래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느냐 아는데 이게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됐다. 이렇게. 병원을 비운 의대 교수들은 저마다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심포지엄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재차 지적했고 이번에 이런 심포지엄을 통하여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연세대 교수들은 피켓 시위를 통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예고돼 있어 환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의대생을 얼마나 늘릴지 대학들은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하죠. 일단 국립대는 원안의 절반 수준으로, 사립대는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이를 계산해 보면 최소 1,500명 안팎이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별 의대 증원분을 원안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각 대학은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신입생 규모를 대교협에 제출하는 마지막 날인 오늘, 증원 규모는 최소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국립대는 절반 수준까지 감축했지만 이 사립대는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이곳 성균관 의대 등 일부가 소폭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의대 9곳 중 8곳이 당초 증원분의 절반만 선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이 늘린 인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감축에 나선 국립대부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유급 위기로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협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등록금 수입을 고려한 사립대까지 결정 배경은 다양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립대가 학생
그 등록금 수입이 크잖아요, 이게. 네, 그런 거니까.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20여 곳이 시행 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대학 본부와 증원 백지화 기류가 강한 의대 간의 갈등을 봉합 중이어서 다음 달 제출이 예상됩니다. 지금 거기 건물 짓고 뭐 실습실 짓고 하는 거가 1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의대 교수 전체 회의에서는 증언을 하지 않는 걸로 의견을 내달라. 대교협은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이 독경, 마이웨이, 복장 터진다. 첫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불만 속에 야권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 등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던 대통령실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22대 국회에서 보여줄 강력한 대여 투쟁의 전초전을 보는 것 같죠?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분 동안 진행된 첫 영수회담 이튿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대답은 외면하고 거부 의사만 밝히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 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또 복장이 터진다, 진정성 없는 쇼와 같은 강도 높은 비난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냐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고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추가 회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말을 아낀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싸우러 나온 줄 알았다고 꼬집고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절하했어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수회담 하루 만에 야권이 윤 대통령 비판을 이어가며 22대 국회에서 보여줄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영수회담에서 얻은 게 없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고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조리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5월이 아주 바쁘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올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쟁점 법안들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윤 대통령이 영장 청구권의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특별법이 5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될 것을.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의지가 없다는 게 드러난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쟁점 법안을 처리할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영수회담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맞서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수회담 폭풍이 몰아친 후 이제 관심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될지 21대 국회에 각종 쟁점 법안들이 등장할지 여부에 쏠립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일단 본회의는 뭐 당장이라도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임시국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본회의를 열 조건은 충족이 된 건데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다음 달 2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국회의장이 자 이제 엽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시급하고 또 쟁점이 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정쟁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만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조금 전인 오후 5시 반에도 국회의장실에 모였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인 내일도 아마 물밑에서 본회의 개최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으면 오는 4일 있을 해외 순방도 막겠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법을 처리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국회의장실에서도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고준희 방패장 등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민생 관련 법안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여당도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이유죠. 네. 개최 시점과 본회의에 올릴 안건이 또 쟁점인데요.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등 예민한 쟁점 법안들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본회의가 열려도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법안들이 다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신히 비대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은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이 선거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당대표가 달라지게 되고 그럼 국민의힘의 미래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행 당원 100% 선출에서 일반 국민 여론이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친윤계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가장 큰 숙제는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의견의 조정과 중재에도 능하신 분이어서 이번 비대위원장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황 내정자가 현행 당원 100%로 전당대회 규칙을 정한다면 친윤계에게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당정 간 원활한 소통에 더 무게를 둔다면 현행대로 100%로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수도권 원외 인사들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꼽으며 여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비윤 수도권 주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론 당원과 여론 비율을 7대3이나 8대2로 절충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인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친윤계 인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현행 당원 100%는 당원들이 민심에 민감할 것이란 신뢰하에 영국 등에서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치를 취하고 여론을 참조하는 이론도 있다며 당의 지금 시점에서 뭐가 제일 적합하느냐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리형 비대위라고 위축되지 않고 할 일을 또박또박 잘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을 할까요?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한 전 위원장 MBN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에 군부를 뗀 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한 전 위원장은 MBN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온 건 총선 참패 이후 당 혼란을 수습할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친윤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추대론에 힘이 실리며 당내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장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냐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설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N에 사실상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다 됐다며 친윤이 돼야 거대 야당을 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다음 달 3일로 예정했던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다음 달 9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싱하이밍처럼 중국 대사 아닙니까? 네, 바로 어제 영수회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A4 용지 10장짜리 모두 발언을 15분간 읽은 장면이 화제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만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읽었고 이재명 대표는 듣고만 있었는데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 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수회담 얘기는 한동안 계속해서 나올 듯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D-Day 1,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로 여당 원내대표 후보 접수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원내대표 선출일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후보자 등록이 내일이 아닌 5일로, 또 선거일도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닌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구인난 때문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선거를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미뤄진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철규 의원 외에 아직 원내대표를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후보군으로 거론된 김성환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해갖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당의 새로운 환골 탈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빛이 나지 않을 자리로 보이나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몸 푸는 잠룡 누구 얘기입니까? 4명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총선 당선인들과 총선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오늘 오찬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과 이해식, 오기영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서울지역 초선 당선인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총선 이후 국민의힘 낙선 후보 서울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났는데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어이구, 여론만 나오네요. 안철수 의원도 바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요, 어제 SNL 코리아에 나와서요, 다음 대통령은 본인이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안 의원은 예상하는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 이런 질문에 저요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과학 경제뿐인데 과학 경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SNS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하면서 등판하고 있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등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마주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이번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지연을 우려한 재판부가 오늘부터 재판 시간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이 대표가 법정에 있어야 할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23번째 공판인 이번 재판부터는 재판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신문해야 할 증인 숫자가 100명을 넘는 만큼 재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재판부의 의지에 따른 겁니다. 통상 저녁 6시를 조금 넘겨 끝나던 이 대표 재판은 저녁 7시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100명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씩만 더 쓰면 최소 한 달은 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늘어지지 않게 이 대표 측에도 질문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증인이 100명 넘을 걸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가 몸살 기운이 있다며 오후에는 불출석해도 되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대장동 재판만 6차례 출석한 이 대표는 5월에도 3차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자체 감사만 하겠다고 했던 선관위. 그럼 믿고 맡긴 만큼 잘 해왔어야죠. 지난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만 규정 위반 건수가 1,200건 이상, 특히 지방선관위의 경우 167번의 경력 채용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빠 찬스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고.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건수는 모두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방선관위의 경우 167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모든 회차 규정 위반이 있었고 위반 건수는 800건을 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압박을 넣거나 자녀의 채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 절차를 동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채용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관련해서도 심각한 내부 실태를 포착했다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자.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총장 아들한테 면접에서 만점을 주면서 내부 메신저를 통해 자기들끼리 썼던 호칭입니다. 네, 사극에 나오는 왕의 아들 세자 맞습니다. 권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인천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넘었지만 중앙선관위는 1명을 채용 인원으로 배정했습니다. 사실상 없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면접 결과 한 지원자가 면접위원 3명 가운데 2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합격했습니다.
이 지원자 선관위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A씨의 아들이었고 면접위원도 A씨와 친한 내부 직원들이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선관위 직원 사이에서 일명 세자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2022년 2월 경력 채용 면접에서 평정표 작성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당시 내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에게 면접 평가 점수를 비워두고 서명한 뒤 제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내부 위원 한 명은 수사 의뢰되자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파일 변조까지 종용했습니다.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전에 임용 취소나 징계는 어려운 가운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 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교사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뉴스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경우는 좀 심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중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는데도 석 달 넘게 정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직위 해제를 하긴커녕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서 충남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5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록불의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자매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첫째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어 2달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81%였는데 제대로 말하거나 몸을 가누지조차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수사 개시와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으로 수사받으면 교육청은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직위 해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위 해제 여부로 인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경우는 그것과 판단해서 직위 해제는 하지 않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 통보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방차 2대가 아파트 단지로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뒤이어 순찰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고 차량에서 내린 형사들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피습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 앞에서 매일 한 번씩 하죠. 거기 지나가는 길에 보행 길에 이제 사고가 나니까요. 가방에도 칼을 똑같이 긴 칼을 갖다 빼가지고 들었다. 피습을 당한 여성은 주변 학생들의 부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인 A군을 찾아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 소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SUV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SUV는 사고 후 다시 돌진해 도로변에서 트럭 적재물을 내리던 60대 작업자를 들이받았죠. 2차 사고였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 작업자는 숨졌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편도 1차로 사거리.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SUV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그런데 SUV 차량이 멈추지 않고 갑자기 속력을 냅니다. SUV는 공사 중인 건물까지 뚫고 80m를 질주하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5대와 1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던 60대 작업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총소리가 엄청 한 4번 정도 크게 들렸거든요. 차끼리 부딪히는 소리 한 번 들리고 이제 유리 확 박살나는 소리 확 들리고 너무 크게 들리고 울릴 정도로. 60대 작업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추돌 사고 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로자와 시민 등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인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 근로자와 시민 등 8명이 다쳤는데요. 8m 높이의 교각 위에서 추락한 근로자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크레인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구조물이 추락해 주차된 차량에 떨어지면서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붕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때문이겠죠.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줄어든 건 물론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짓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급이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한 만큼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원효대교가 내다보이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끼고 최고 35층, 600여 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인데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까지도 응찰한 시공사가 없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800만 원대의 공사비에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건축 금싸락이라는 강남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강남구의 800여 세대 재건축 단지 시공은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이 넘는 공사비에도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최근 유찰됐습니다. 최근 원자재, 농업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원가 급등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사들도 출혈 경쟁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도 이어지면서 지난 2년간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년 20만 가구 수준인 착공 물량은 지난해 약 8만 가구로 줄었고 분양 물량도 지난해 7만여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착공 및 분양 후에 한 3, 4년 뒤에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보통의 현실인데 지금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과 전세값이 다시 불안해질 여지가 큽니다. 안전진단 완화나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 같은 정부 대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내야 하는 보유세도 그만큼 많아지죠. 그런데도 올해 유독 빌라 집주인들 사이에서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의 신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승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지은 지 9년 된 빌라입니다. 전용 면적 46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 1,500만 원, 작년보다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올해 또 낮아진 겁니다. 인근의 이 다세대 주택도 작년에 공시가격이 11% 하락했는데 올해 300만 원 더 내려갔습니다. 이 지역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64% 올랐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내린 곳이 많습니다.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빌라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반환 보증에 들 수 없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돌려줄 전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 안 내주면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임차인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좀 살아달라고.
이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안에 이의를 신청한 6,300여 건 중 81%가 공시가격 인상을 요청했고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인 97%에 달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진통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빌라 다세대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등 기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3년차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저기 암초도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승진 후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며 주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15조 원의 적자를 냈던 반도체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며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통해 뉴삼성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최근 독일 자이스 방문까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암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주주들과 고객사 측이 경영 불안 요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재판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사법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대형 M&A 등을 통해 과감한 경영 행보를 보일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고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회장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R&D 분야에 역대 최대 금액을 쏟아부었던 만큼 인재 발굴과 기술 개발 투자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뮤직비디오. 자세히 보니 고가의 일본 악기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김정은 일가가 최고급 차량을 번갈아 탄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고급 악기까지 사용한 겁니다. 대북 제재가 말뿐인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고가의 일제 제품이 사용됐습니다. 가수들은 일본 소니마크가 있는 헤드폰을 착용했고 일본 악기 제조회사 코르그와 롤랜드사가 만든 신시사이저 2대가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를 위반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새 뮤직비디오는 한류의 귀가 밝아진 장마당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지도자 이미지상, 특히 주민들, 청년들과 함께하고 보통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겁으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가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는 더워서 반팔을 입을 정도였는데 오늘은 흰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많이 온 곳은 30cm 넘게 왔다고. 또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져 가로수가 뿌리채 뽑힌 곳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쌓인 이곳은 중국 허베이성 북부 지역입니다. 봄 날씨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갑자기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더니 때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계절이 거꾸로 돌아간 것을 보고 당황하며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一出门就感觉回到了冬天一样，昨天还是春天的样子，但是今天一出门就白雪皑皑的，就感觉这个天气真是变化多端。 허베이성 기상대는 눈이 많이 내린 곳은 최대 32cm까지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도로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쯤 중국 동부 장시성 푸저우시에서는 계란 크기의 우박이 내리면서 차량과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함께 불어닥친 폭풍으로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刚才这个雨好大好大，哎呀还有那个冰雹，跑都跑不赢。 일부 주택은 우박에 맞아 지붕이 뚫렸습니다. 푸저우시 기상당국은 주민들에게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변동이 심한 날씨에 대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체포하고 강제 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은 중동계 표가 많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상황이 불리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 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서로 팔을 엮은 시위대. 경찰이 억지로 떼어내고 체포에 연행했습니다.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근원지인 동부 컬럼비아대 시위대는 대학 측의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We will not be moved by these intimidation tactics. There's hundreds of them here today. They will not be moved. 서부 UCLA 대학에서는 시위대가 건물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경찰의 대학 진입에 교수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The real problem here is that the administration called the Atlanta police. 전국적인 시위 확산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정책에 대한 반대가 71%, 젊은 층에서는 81%로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상호 방위 조약이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의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The work tha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oing together in terms of our own agreements, I think is potentially very close to completion.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준의 상호 방위 조약과 민간 핵 개발 허용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으로 악화된 전쟁 여론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해외에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인증샷을 찍다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심해져서일까요? 미국에선 이제 버스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목숨을 건 놀이,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움직이는 기차 위를 달리고 놀이를 하듯 춤을 추기도 합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지하철 서핑인데 중심을 잃고 떨어져 팔다리를 잃거나 목숨까지 잃는 일도 빈번합니다. From 2021 to 2022, there was a 366% increase in people riding outside the subway. How many more sons and daughters do we need to lose? 결국 뉴욕은 드론을 띄우고 발견 즉시 지하철을 멈추겠다는 강경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자 위험천만한 지하철 대신 버스 서핑으로 옮겨갔습니다. 버스 천장에 올라타 아슬아슬하게 서서 바람을 맞거나 누워서 하늘을 찍는 인증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버스 서핑은 몇 년 전부터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조금씩 유행했지만 양상은 달랐습니다.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스케이트 보드를 하듯 타거나 차가 잘 안 다니는 도로에서 버스 위에 누워서 무임승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거나 버스나 정류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위험한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베를린이나 뉴욕 같은 복잡한 대도시 버스 기사들은 기차보다 더 위험하다며 버스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불법이 주는 자유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목숨을 건 무모한 인증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많죠. 거리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들은 늘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 얼마 전부터는 청소 차량 뒤에 있던 발판도 사라지고 있죠. 원래 없는 게 맞다지만 이게 환경미화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청소차를 들이받고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이 충격에 크게 휘청거립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이 사고로 60대 미화원은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미화원 안전을 위해 청소차 뒤편의 발판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동일한 작업량을 채우자니 걷는 거리는 7,000보 넘게 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데다 발목이나 이런 데 삐수도 있고 쓰레기 이렇게 배출하는 게 골목 그냥 한 20m씩 있으니까 이걸 뭐 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양이 많을 때는 3명이서 9시간 동안 14톤가량을 치워야 합니다.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음식물이 섞여 있어서 성인 남성이 혼자 들기도 버겁습니다. 낮에 미화 작업을 하라는 환경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낮에는 차가 막히고 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청소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휴게시설도 열악한데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소파 하나가 전부인데다 작업 중에는 오물이 묻어도 세수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고달픈 작업 환경이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고생하신다 했을 때 보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현행법상 집회나 시위를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들은 집회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집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현수막을 몇 년째 내걸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이 떼면 되지 않냐고요? 못 뗍니다. 집회 중 걸린 현수막은 주장을 표현한 시설물로 간주돼서 함부로 수거를 못하거든요.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양옆으로 커다란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얼굴이나 원색적인 비방이 담겼는데 이를 본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미관상으로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출근길에 정신이 없는데 현수막도 저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좀 정신없고. 제 뒤로 보이는 현수막들은 집회 신고상 약 500명이 모이기로 한 단체에서 내건 것들인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에 왔을 때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광화문 근처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빛이 바랬고 코팅된 종이들 역시 너덜너덜합니다. 30명이 참석한다고 신고됐지만 정작 집회 장소에는 단 1명만 나왔습니다. 저쪽에는 사람이 좀 없잖아요. 내가 좀 이따 나간다니까 TV치를 잡아놔야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집회 신고가 된 현수막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수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게 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권고사항에 가까워서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미비해서 좀 그런 부분 제재하기가 어렵고.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민 통행을 위해서라도 강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황금 연휴를 맞은 일본 관광객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국내에선 엔화 약세로 물가가 싸진 일본으로 가는 이들이 많고요.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거리에 일본 여행객들이 눈에 띕니다. 34년 만에 1달러에 160엔 선이 깨지자 환율 부담이 큰 미국, 유럽 대신 한국이나 동남아를 찾는 겁니다. 今はドルとかユーロが高いので、韓国だったら近くて気軽に来れるので韓国にしました。 일본은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인데 한 여행사 조사 결과 선호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円安でアメリカはちょっと旅行行くのが高いので韓国に遊びに来ました。この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結構たくさんの人が韓国に遊びに来てるっていう風に言ってました。 엔저로 경비 부담이 줄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엔화도 싸니까 가서 멀고 예전보다는 부담도 덜하고 가서 뭐 식사나 이런 거 교통비 비쌌는데 그게 조금 덜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 가거든요, 일본에. 하지만 엔화와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통상 원화는 엔화에 동조되는 흐름을 보였던 만큼 엔저 현상은 원화값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 실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80원대로 올랐습니다. 원엔 동조화로 수출에서 얻는 이익은 별로 크지 않은 반면에 수입 물가는 오를 수 있어 물가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주 1분기 GDP가 깜짝 성장을 하면서 올해 성장률의 장밋빛 전망이 켜졌었는데 일장춘몽일까요? 오늘 나온 지표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4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고 투자도 꺾인 겁니다. 세수까지 크게 줄어서 정부의 재정 여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의 산업 생산 지수가 한 달 전보다 2.1%나 떨어졌습니다. 산업 생산이 1, 2월에 크게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탓이 컸지만 그래도 4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투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기계와 운송 장비 투자 모두 줄며 전달보다 6.6%나 떨어졌습니다. 건설 부문 역시 공사비 상승 등 여파에 실적이 줄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건설 투자의 어떤 조정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완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GDP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심 2%대 후반까지 생각했던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3월 경기 동행과 선행 지수 모두 하락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출을 늘리기에 넉넉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올 하반기는 사실 경기 불확실성도 약간 크고 하방 리스크도 좀 있다. 나라 국간도 문제입니다. 3월 국세 수입이 작년 이맘때보다 6조 원이나 줄었는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5조 6천억 원, 27% 가까이 덜 거친 영향이 큽니다. 세수 부족 속에 내수 경기마저 악화하면 정부로서도 대응 수단이 부족해져 경기 침체를 다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죠. 서울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기는 등 해마다 도심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침수를 원천 차단해주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빗물 터널이 설치된 곳에선 비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신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강남은 흘러온 빗물이 모이면서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대량의 빗물을 저장해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이 바로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서울 양천구 터널을 가봤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직경 10m의 초대형 터널인데 지하 40m 깊은 땅 속에 매설돼 있습니다. 쏟아진 폭우는 4km가 넘는 관을 따라 대량으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친 뒤 하천으로 흘려보냅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은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고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합니다. 수영장 160개를 채울 물을 가두는 건데 상습 침수 지역이던 양천구는 빗물 터널이 가동된 후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빗물 저류 시설 거기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전혀 역류되거나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빗물 터널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울 강남과 광화문 그리고 경기 부천 등에서 터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터널 형태로 돼 있는 저류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 부분 효과성은 기대할 수 있다고. 다만 빗물 터널 공사가 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최근 데뷔 58년 차 가수 나훈아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죠. 나훈아 하면 딱 떠오르는 세계 라이벌이 있습니다. 한 살 더 많은 데뷔 60년 차 영원한 오빠 남진입니다. 그가 MBN과 만나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은 아이콘이자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던 남진과 나훈아. 박수 칠 때 떠나겠다며 최근 은퇴를 선언한 나훈아와 달리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영원한 오빠 남진은 별명처럼 왕성한 현역 가수입니다. 나훈아의 은퇴 소식을 들은 남진은 아쉬움과 함께 영원히 무대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빨리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저는 힘이 날 때까지, 내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요계 선배로 어깨가 더 무거워진 남진의 60년은 히트곡으로만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빛났고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후배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서 아주 대단해요. 춤도 잘 치죠. 인물도 좋죠. 체격도 좋죠. 앞으로 이 시대에 나왔으면 제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갔는데 지난달 테크노 장르의 신곡을 발표한 데 이어 어버이날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는 남진은 딸뻘되는 후배 조정민과 듀엣 무대를 펼칠 정도로 여전히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상만 했던 꿈 같은 그런 무대이고 선생님 정말 감각이 뛰어나시고 정말 그 음악이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배우면 이미 가요계의 전설이 된 남진이지만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그의 무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견 가수들도 옛날 추억을 함께하고 요즘 또 나온 또 신인 가수도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아주 포근한 멋있는 무대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올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전형 오픈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이소희와 백하나가 2024 MBN 여성 스포츠 대상 3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두 선수의 환한 미소, 이번 여름 파리올림픽 때도 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이 24도,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이 올라서 마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5mm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제주는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전 한때 호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이 10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광주가 13도, 창원도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1도 차가 크겠습니다. 어린이날인 1월 오후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다음 날인 월요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